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홍콩 영화와 왕가이 영화 중 화양 영화,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홍콩이 이제 최초의 홍콩 영화는 이제 1913년 아내를 시험한 장자 뭐 이런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대 중반부터 무협 영화가, 그러니까 홍콩 하면은 이제 무협 영화가 떠오르는 이 무협 영화가 홍콩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무협 영화가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원래는 상하이에 이제 어, 상하이 영화사들이 무협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국민당이 탄압을 받게 되면서 그 영화사들이 대거 홍콩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홍콩이 이제 무협 영화의 본산지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그런 오락 영화, 상업 영화가 만들어지기 힘들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중국 영화, 홍콩 영화, 또 대만 영화가 있다면은 홍콩 영화가 가장 그런 상업적인 그런 음,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콩은 국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영화 산업을 이렇게 그 지원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오로지 이제 대기업이 영화를 투자하는 그러한 나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업 영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에는 황비용 캐릭터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이게 이제 그 90년대도 황비용이 좀 유행했었죠, 그죠? 그리고 김영 소설을 기반으로 한 역시 무협 영화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8년도에 쇼브로더스라는 그런 이제 제작사가 나와서 홍콩 영화의 흥기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영화들이 영문객잔, 뭐 의리의 사나이 외파리 뭐 이런 영화들이었다고 하고 또 70년대 이렇게 쇼 브라더스와 쌍벽을 이루는 골든 하베스트라는 제작사가 나와서 이소룡을 이제 스타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당산대요. 예, 이 영화 이래로 이제 골든 하베스트가 굉장히 크게 성공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영화 이소룡이 등장을 함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무협 영화가 아니라 이제 홍콩에 있어서 더 인기 있는 것은 무협 영화라기보다도 그런 권법을 다루는 그런 이제 그 액션 영화, 이제 쿵푸 영화, 쿵푸 영화가 된 것이죠. 예, 쿵푸 영화가 이제 주름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뭐 쿵푸 영화로서 정문문, 용징호투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80년대에 또 골든 하베스트가 낳은 또 하나의 쿵푸스타, 또 새로운 쿵푸스타죠. 이소룡이 죽은 이후에 새로 또 스타가 된 성룡은 또 이소룡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코믹한 그런 액션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취권도 이제 굉장히 코믹한 정말 이제 술에 취해서 권법을 하는 그런 웃긴 이제 영화였고 크찬차, 프루트 A, 폴리스 스토리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이제 블록버스터급으로서 굉장한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액션의 규모가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저도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이런 영화를 되게 즐겨 봤는데 굉장히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면 다들 귀찮차, 폴리스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80년대에 홍콩 르와르가 또 유행했죠. 그래서 철별상우, 영웅본색 이런 영화들이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그런 쿵푸 영화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또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왕가이 감독이 열혈남아로 르와르 영화를 찍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또 르와르가 아닌 그런 장르 영화가 아닌 그 왕가이만의 스타일의 영화 이런 영화들을 찍게 된 것이죠. 또 광군붕 감독도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97년도 이제 중국의 영토를 반환한 이후에 아무래도 홍콩 영화는 과거의 활력을 잃게 되고 영화 산업도 침체를 맞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오우삼이라든지 주윤바 이런 사람들이 이영걸 이런 사람들이 헐리우드에 진출을 하게 됐고, 또 왕가이 감독은 홍콩에 있지만은 별 영향. 원래 왕가이 감독이 이제 이 예술 영화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상업 영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왕가이 감독은 상업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을 많이 받지만은 해외 상을 많이 받긴 하지만은 그 홍콩의 대중들에게는 대중들에게 그 인기 있는 영화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상업 영화가 되는 것이죠. 또 이제 홍콩 영화 산업이 침체하게 된 또 하나의 또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홍콩 영화계가 이제 그런 상업 영화만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장르 영화, 유행하는 장르 영화를 그렇게 막 공장에서 만들듯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점차 그런 장르 영화에 식상한 관객들이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홍콩의 장르 영화들이 다양한 장르 영화들, 누아르, 갱스터, 판타지, 쿵푸, 코미디, 멜로, SF까지 굉장히 많았지만은 이런 영화들이 전 세계 최소한 이제 동아시아, 아시아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인기 있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영화들이 관객들한테 외면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튼간에 그런 영화 산업 역시 단지 상업적인 것만 추구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공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헐리우드가 잘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잘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또 같은 장르에서도 또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연장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데 홍콩 영화는 그러한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 점이 이제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술 영화라는 것들이 예술 영화라든지 어떤 영화에 있어서 어떤 그런 실험성이라든지 관습을 파괴하는 그러한 어떤 추구, 새로움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은 단지 예술 영화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 그야말로 전체 영화의 어떠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상업 영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상업 영화와 이런 실험적인 예술 영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지만이 그 영화계가 지속 가능한 그러한 영화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CJ도 이제 그런 실험성 있는 영화, 예술 영화 이런 거에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이제부터 이제 화양 연화를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공부할 화양 연화는 이 논문 심은진 교수가 쓴 왕가의 화양연화라는 잃어버린 시간과 되찾은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논문이 내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연화가 영화가 끝날 때쯤에 이런 자막이 올라갑니다. 사라진 시간은 먼지 가득한 유리창 너머에 있는 것처럼 볼 수는 있지만은 만질 수는 없다. 그는 늘 과거의 나를 기억한다. 만약 이 유리창을 깨트릴 수만 있다면 이미 사라진 세월로 그는 되돌아갈 수 있으리라. 어떤 유리창 너머에 어떤 잃어버린 시간, 사라진 시간이 있고 그걸 우리는 볼 수는 있지만은 만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깨트릴 수만 있으면은 만질 수는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세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만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게 현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이제 이런 자막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죠? 그 영화라는 건 결국 이제 그런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잃어버린 시간, 사라진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어떤 시간인가? 그게 바로 이제 60년대 홍콩의 시간인데, 바로 왕가이가 홍콩에 원래는 이제 왕가이가 상하이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하고, 근데 이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가족들이. 그러면서 이제 왕가이가 어렸을 때 이 60년대에 홍콩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왕가이에게 있어서 60년대는 마치 자기 어린 시절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되찾고 싶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프루스트 소설의 제목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예. 그의 소설이 이제 그런 어떤 시간성을 주제로 한 그런 소설인데,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시간을 주제로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왕가이가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나에게 익숙한 모든 종류의 맛을 담고 있기를 나는 원했다. 관객들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감정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가이한테는 이 영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였다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58년도에 58년 개띠네요. 상하이에 태어난 왕가이는 64년도에 5살 때 홍콩을 이주했다고 돼 있죠, 그죠?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그러한 또 공동체로서, 또 홍콩 사람들과 특별하게 접촉 없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 영화 속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좁은 그러한 집에서 여러 다세대가 살죠, 그죠? 다세대가. 근데 그 다세대들이 이제 홍콩인들은 아닌 것 같고, 본토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들이 주로 가는 그런 국수집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들끼리 이제 서로 돕고, 그래서 굉장히 영화를 보면은 되게 요즘 아파트하고 다르게 서로 되게 이렇게 따뜻한 그런 마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같이 뭐 밥도 같이 먹고, 또 이렇게 아프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비가 오면은 뭐
그 우산 가지고 뭐 가려고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늦게 온다고 이제 젊은 여자가 이렇게 자꾸 늦게 오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간섭도, 말도 안 되는 간섭도 하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옛날 전통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죠. 좋은 점은 공동체로서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점이 있지만은, 서로 또 간섭하기 때문에 그 간섭이 일종의 억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천 시장에서 국수라든지 또 레스토랑에 스테이크 먹는 거, 전기밥솥, 해외 출장, 미국의 이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홍콩에서 그 전통과 그런 영국의 문화들, 이러한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이 서구 문화들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66년도 이 영화가 이제 끝나는 그 66년도는 이제 중국에게 중국 본토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 식민지를 정축한 때이다. 아까 제가 이 63년도, 63년도 그죠? 63년도는 이제 문화혁명이 막 일어나기 막 바로 직전이었던 것이죠. 이거 건너올 때는. 그래서 60년도는 본토에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홍콩의 미래와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였던 그러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66년도는 하나의 것이 끝나고 다른 것이 시작되는 그런 때이다. 그래서 그런 마치 60년이 그런 때라고 하면은, 또 이 왕가이가 이 영화를 만들었던 게 2000년도거든요. 2000년은 이제 1997년 영토가 반환됐던 그런 바로 이후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시 홍콩의 미래와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때에 이 또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1966년도가 의미 있는 해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왕가에게 이 영화는 무엇보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탐구,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작업이다. 찾는다는 것은 항상 시간에 관계되는 것이고, 진실은 항상 시간의 진실이다. 뭐라고 이제 들레즈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죠. 이거는 이제 이 사랑 이야기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 논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가장 순수한 상태로 함축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 이런 것이 또 그 사람과 나눴던 뭐 선물이라든지 그런 물건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편지라든지 그런 만약 반지가 남아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이제 그 잃어버린 시간, 지나간 추억의 시간을 가장 순수하게 함축하는 그런 기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억을 되살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호들이죠. 그런 편지라든지 반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감각적인 것. 그래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에도 보면은 이 마들렌이라는 과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들렌이라는 과자가 주인공의 과거의 시간을 추억하게 합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가 우리 현재의 과거가 현재와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왕가의 어린 시절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이런 이제
스테이크라든지 전기밥솥이라든지 뭐 일본에서 가져온 전기밥솥 이런 것이 왕가의 기억을 추억을 이렇게 불러오는 그러한 감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극적 전개가 복잡한 관계도 없고 사랑의 배신 이런 것도 없고 또 다른 만남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차라리 서사보다는 이러한 마치 마들렌 같은 그러한 기호들, 감각적인 기호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뭐 신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집 그리고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감각적인 것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영화가 시작되면은 이들이 재미있게 다른 영화와 다른 것이 이 리첸과 차우가 양조위이고 리첸이 이제 장만우이죠. 예. 그들의 러브 스토리인데 이 영화가 다른 영화의 큰 차이는 바로 이들이 영화 속에 또 연기를 해요. 연기.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연기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신기하게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 속에 연기자가 그 영화 속에 하나의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 그 인물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 연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양조위가 차우를 연기를 하는 상황에서 차우가 다시 리첸의 남편의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마치 그게 초반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자기 배우자들이 실로 외도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서로 상상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 왜냐면 이 일을 하려고 서로의 남편과 부인이 도대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연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연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연기가 영화 속에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연기가 그들에게는 왜 필요했을까요? 리첸과 차우에게는 이들은 서로 왜 이런 연기를 했냐면은 그 배신을 너무 아프니까 받아들이기 위한 연습이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연습이다. 근데 그것은 진실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그 실제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연기 그냥 연기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리첸과 차후의 연기, 이 연습은 감춰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 안 보여줬던 그들이 원래 이제 영화 속에서 외도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걸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감춰진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영화 속에 단 한 번도 리첸의 남편과 차오의 부인이 얼굴이 나오지가 않아요. 단지 외화면은 이제 오프 스크린만 하죠. 화면 바깥에 화면 바깥에 목소리로만 존재하고 또 뒷모습으로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연기는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두 배우자의 만남과 사랑을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또 우리 눈앞에 현실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잠재적인 것을 현재화시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재적인 걸 현재화시킨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을 가시화시키는 것.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이 들레이즈라는 철학자가 시네마 2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는데 배우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라고 해요. 배우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그 자신이 배역이 갖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이미지를 그죠?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 현실화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배역, 성격들을 눈에 보이게끔 말하는
만들죠. 그것이 이제 바로 연기다. 그래서 차후의 연기는 현실태와 잠재태, 현존과 부재, 가시성과 비가시성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분열된 틈새이다. 그러니까 현실도 아니고 잠재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뭔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연기는, 이런 연습은 계속 똑같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 그 이후엔 달라진다는 거죠. 처음에 리체는 남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차우가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뭐 이 이야기는 이제 이게 더 이상 연기는 아니고 이때는 상대방 배우자의 입이 됐었지만은 그 다음에 만남에서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당신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래서 이런 환상의 반복 속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상상했던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그 외도하는 배우자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욕망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타인의 욕망을 연기했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제 그들이 믿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만남은 처음의 의도와 같지 않게 결국 변한다. 그 말을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그들과 같은 거죠. 같은 상황인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욕망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그쵸, 요즘 세대는 그럴지 모르지만 60년대 부모님 세대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 그런 어떤 주변의 시선, 그리고 요즘에야 뭐 불륜이라는 것이 간통죄도 없어지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본인한테도 로맨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 둘 다 똑같이 이런 외도나 간통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죄로 여겼죠. 그리고 숨겨야 될 것, 굉장히 숨겨야 될 것으로. 지금도 뭐 이게 드러내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고 또 배우자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또 이제 여기서 연기를 얘기했다면은 또 이 영화에도 글쓰기가 나옵니다. 글쓰기라는 거는 이제 여기 차우가 무협 소설을 또 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이 왕가희 감독의 어떤 그런 자전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왜냐면 왕가희 감독이 처음에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꽤 오랫동안 방송국에서 그 무협 영화 같은 그런 무협 드라마 이런 것들을 그 시나리오를 썼던 작가였어요.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시나리오 작가.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차우가 무협 소설을 쓰는 것은 바로 역시 똑같이 연기하고 비슷하게 욕망을 감추는 또 다른 방법. 그리고 이제 또 리첸과 글을 함께 쓰자고 해서 둘이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는 훌륭한 핑계거리가 된 것이죠.
그 쓰기는 배신을 받아들인 두 사람의 연습과 연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얘네들이 또 나중에 또 연기를 또 합니다. 뒤에 이별을,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별을 연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자꾸 만나다 보니까 주변에 의심을 좀 받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리첸이 이제 호텔로, 그 모텔인가 호텔로 자꾸 가죠. 가다가 이제 이제는 자꾸 그 주임치 아줌마가 눈치를 줘가지고 우선은 못 가겠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둘이 한동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별을 또 하죠. 그죠? 이별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또 연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연기를 하면서 리첸이 눈물을 흘리죠. 그죠? 그래서 이 연습, 이 이별 연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던 그런 미래를 현조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신을 받아들이는 연기, 처음에 했던 그 연기는 과거의 것들을 한번 연기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별의 연습은 이제 미래를 현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현재를 살면서 과거와 미래를 또 사는 거죠. 과거를 연기를 하고 또 미래를 또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그래서 두 사람의 연기에는 이처럼 시간의 분열이 담겨 있다. 시간의 분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순간이 이 과거를 연습하는 그 순간이 과거이자 현재이기도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분열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두 가지로 이렇게 분열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별을 연습하는 것은 미래를 현재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재와 미래로 분화되는 거죠.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들레즈는 뭐라고 했냐면은, 들레즈는 원래 시간이 그랬다는 거죠. 원래 얘들이 하는 연습이란 거는 실제 그런 인간의 시간을 마치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시각화. 원래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매 순간 서로 본성적으로 다른 현재와 과거가 이중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제가 알랭 레네의 히로시마 내 사랑에서도 제가 이제 그렇게 시간이라는 것, 특히 주관적인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단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일직선적으로 일직선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지 않았죠. 이거는 이제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거는 시계의 시간, 객관적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했죠. 즉 모든 것이 과거의 현재, 미래의 현재, 현재의 현재가 중첩되는 형태로 우리는 시간을 느낀다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들레즈도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들레즈도 하나는 미래로 비약하고 다른 하나는 과거로 침착하는 이질적인 두 방향으로 현재를 이중화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은 중첩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 있고 현재와 미래가 중첩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리첸의 연기 연습, 이것은 딜레이즈의 의미에서 시간의 결정체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크리스탈처럼 그렇게 다면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면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꼭 이제 과거와 현재의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현재의 순간에서
이 과거의 어떤 것이 하나만 갑자기 툭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잠재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면적인 마치 크리스탈 결정체처럼 다면적인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의 결정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펼쳐지는 동시에 분열된다. 시간이 이렇게 지금 막 이 시간이 흘러가는 펼쳐지는 동시에 현재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그것이 또 곧바로 과거가 되죠. 예, 곧바로 과거가 되죠. 그죠?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이렇게 시간이 되는 동시에 앞에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펼치는 동시에 분열된다. 하나는 모든 현재가 지나가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면 동시에 과거가 보존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연기라는 것은 잠재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죠? 과거의 잠재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를 현지화시킨다. 그죠? 근데 지나간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 그렇죠.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그 시간을 현재, 다시, 가져올 수는 없죠. 그죠? 대신 이제 그거를 기억을 통해서 현재화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만지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완전히 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시간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뭔가 한마디로 이제 그 마들렌처럼 또 아니면은 그런 신발처럼 그걸 바라보면은 그런 감각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 기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과거를 상기할 수 있는 뭔가가 바로 시간을 저장하는 그러한 기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기호가 보통 우리는 이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추억을 상기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오래된 물건, 뭐 지갑이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오래된 옷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집도 되죠. 집도 굉장히 오래된 집은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쭉 태어나서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그 집에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옛날 동네가 만약 남아 있다고 하면은 그 동네에 가면은 또 옛날 추억들이 다 새록새록 이렇게 피어나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들은 특히 이제 이 현재 도시에 사는 홍콩같이 또 서울같이 이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시간은 그렇게 저장되기 쉽지 않은 그래서 과거가 망각되고 사라지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그런 동네들이 재개발돼 가지고 뭐 아파트로 다 지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동네가 되면서 기억들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추억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재개발하기 전에 요즘에는 뭐 사진도 찍고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런 것이 대부분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시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망각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홍콩에 사는 이들, 이 차우와 리첸 같은 경우가 더더욱더 자기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그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물건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리첸이 결국 그 집에 돌아와서 그 집에 다시 살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 시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가
그 시간 탐구 영화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그거 말고 또 이 영화는 또 이 미장센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중 프레임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이중 프레임처럼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서 영화 이미지들이 감춰지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벽으로 감춰진다든지 아니면 창으로 감춰진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인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등을 돌리고 뒷모습, 몸의 일부만 보인다든지, 항상 두 명이 다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한 명만 보인다든지, 그리고 한 명이 얘기할 때는 다른 한 명이 안 보여요. 그래서 대화 장면 할 때 숏과 역쇼트, 이제 이거를 이제 샷과 리버스 샷이라고 하죠. 샷과 리버스 샷. 보통 이제 대화할 때 한 명을 보여주면은 그 상대방을 또 보여주죠. 그래서 AP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연속 편집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 영화는 그런 할리우드 연속 편집, 숏, 리버스 숏 이러한 기법이 무시가 되죠. 그래서 한 명이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줘요. 그냥 이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줘요. 목소리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화자의 모습과 외화면에 있는 상대방의 목소리만 들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에 마치 일부가 잘린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를 다 감춘다는 거죠. 프레임 속에서 그 일부만 보여주고 나머지 일부를 감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거는 미장센적으로 감추는 게 있다면은, 몽타주적으로 편집을 통해서도 이 시간과 공간을 툭툭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치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중간에 확 그 커팅되면서 하루가 없어지거나, 그래서 갑자기 이 리첸 같은 경우는 리첸이 무협 소설, 요즘에 뭐 무협 소설 같은 건 별로 잘 안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차우가 뭐 관심 있으면 내가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요즘엔 별로 안 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커트하고 그 다음에 그 리첸이 그 무협 소설을 돌려주는 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의 것들이 다 이렇게 잘려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단절되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며칠이 툭툭툭 끊어져 나가는 그러한 커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상의 어떠한 시간, 이 일상의 단면들을 감추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 시간을 생략을 함을 통해 가지고 감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감추는 것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상상을 통해서 메꿔야 되는 것이죠. 자꾸 이런 인공적인 틈을 만든다는 거죠. 이 2차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이렇게 감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만들고, 또 시간을 생략을 시켜서 잘라내 버림을 통해서 그걸 또 메꾸려고 하는 욕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잦은 암존이라든지 이 커트 같은 거는 이야기 흐름을 끄는 것도 있지만은 시 공간에 틈새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틈새를 관객이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친절하지는 않죠, 그죠? 툭툭툭 끊어진. 그래서 이제 이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불연속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그 기억을 할 때, 왕가이가 자신의 예전의 어떤 기억을 할 때 그 기억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면서 나머지 것들은 생략되는 그런 형태로 영화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치 이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과거의 기억,
잃어버린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중간중간 막 생략되는 게 많기 때문에 마치 미완성된 영화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두 명은 정말로 플라토닉 사랑만 했을까? 둘이서 이렇게 섹스는 안 했을까? 둘이서 잘 것 같기도 한데 그 우리도 몰라요. 특히 호텔을 가잖아요. 호텔에 갔으면은 그쵸. 그 나이 때 사람이 호텔에 가면은 둘이서 서로 쳐다만 보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육체적인 사랑을 했을까? 그건 모르는 거죠.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런 게 다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리치는 남편이 왔을까? 리치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일까? 이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호함이 가득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좀 불친절한 영화.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이제 일종의 그런 헐리우드의 그런 연속된 편집을 통해서 아주 영화 끝날 때는 그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란 거죠. 그런 영화가 아닌 그런 고전 영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상의 단면들을 이렇게 뚝뚝 이렇게 조각내서 이걸 조각내 가지고 일상을 조각내 가지고 조각들을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앙드레 바쟁이라는 또 유명한 비평가는 그림이나 사진의 프레임과 영화의 스크린의 차이를 감춤의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림, 회화나 사진의 프레임에도 이제 프레임이 있잖아요. 캔버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외화면을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는 프레임은 이 외화면에서 오프 스크린에서 소리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 쉽게 감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의 소리 때문에 그 이 프레임 바깥의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라는 것은. 그래서 영화는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상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또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화 스크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이미지를 바라보는 관객의 시각은 필연적으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감독은 감춤을 통해서 그걸 보고 싶게 하는 욕망을 만들죠. 그게 바로 이제 서스펜스이고 에로티즘이죠. 에로티즘이라는 거는 이 상상을 말하는 상상. 둘 다 본질이 상상이에요. 서스펜스 상상이고 에로티즘 상상. 이거를 상상이 아니라 이걸 다 보여주면은 포르노가 되는 것이고 다 보여주면 서스펜스가 아니라 그냥 액션이 되는 거죠. 그냥 액션. 그래서 영화에 감춰진 부분은 관객의 추론과 상상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영화의 또 굉장히 매력적인 특성인데 그런 것을 왕가인은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보 연출가들은 그냥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런 관록이 있는 이런 연출가들은 적게 보여줌을 통해서 관객들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그래서 이제 레스 이즈 모아 라는 말 하죠. 적은 게 더 많은 것이다. 레스 이즈 모아.